및 2026년도 사업 계획, 그리고 기업 가치 제고 현황 안내, 이어서 저희 이제 정기주주총회에서 있을 상정된 의안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 과정은 온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저희 대표이사님, 이동철 대표이사님 모시고 인사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그리고 또 그 기관 투자자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작년 8월에 의해서 제가 한 7개월 만에 이 자리에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회사 이렇게 사업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주주 간담회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2025년도 사업 실적에 대한 내용과 26년도 그 사업 계획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그 여러 가지 그 이번 주주총회에 상정될 여러 가지 안건들, 그다음에 저 주주들을 위한 새로운 저희 그 하고자 하는 좀 그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또 새로운 상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투명 경영을 위한 여러 가지 어, 개정 사안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AI 특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반도체 시장에 대한 굉장히 그 핫사이클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뭐 그 슈퍼사이클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의 성장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그동안 쌓아왔던 저희 회사의 역량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실적이 어, 상승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중요한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내기는 제가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업 실적에 대한 설명하고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또 앞으로 있을 주주총회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회사의 어떤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 중심의 투명한 경영 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좀 정관에 대한 일부 개정, 그다음에 또 독립이사에 대한 선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주총회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회사의 운영 기준이 조금 바뀌어져야 되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는 상법 그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조금 그 정관을 개정하거나 독립이사의 이사수를 좀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을 이번에 주총을 통해서 저희가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도화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번에 세부적인 내용이나 상정 배경 등을 이따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저희 회사에 대한 사업 설명과 그 주총회에 앞서서 여러 가지 제안 사항들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내용상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들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으니 그런 부분들은 별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저희 회사의 사업 설명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저희 회사에 대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 회사 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경영 실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회사 하나마이크론의 연결 결산은 아직 감사 보고서가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라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주주 여러분들께 먼저 저희들이 어, 감사 보고서 확정 전에 설명을 드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그 25년도 경영 실적은 24년 대비 한 23% 정도 매출이 좀 성장을 해서 전체 연결로는 1조 5천억 규모의 매출을 달성을 했고 영업이익도 좀 성장을 해서 2,700억, 2,2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뭐 분기별로 조금 보면은 매출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추이를 26년도에도 계속 연결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분기별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개별로 조금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 본사입니다. 본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 아산 사업장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아산 사업장은 기본적으로는 저희 회사의 전체적인 어떤 신제품 개발, 그다음에 패키지하고 테스트 사업을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 본사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 좀 패키지 사업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메모리 반도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부분은 주로 이제 컨벤셔널 쪽의 메모리를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급격한 성장은 없었습니다만은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좀 성장이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9% 정도, 40%에 가까운 성장이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스트 사업 역시 계속 23년 이후로 계속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테스트도 전부 시스템 반도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어, 어,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저희 회사의 앞으로 방향과도 크게 맞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좀 저희 사업 설명회를 할 때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 중에 크게 시스템 반도체 부분을 좀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실적도 거기에 부합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이제 메모리 시장 확대에 따라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에 전체 생산량이 8억 개 정도 생산을 했고 작년에 24년도가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조금 더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연간 한 15억 7천만 개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면 뭐 월 한 평균적으로 이게 이제 그 분기마다 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월 환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1억 개가 좀 넘는 숫자다 월 생산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베트남은 이제 D램은 전년비 89%, 그다음에 SSD가 한 132%. 그래서 D램과 플래시 쪽이 다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DDR5가 이제 메인 물량이 되고 있다 베트남에. 그래서 DDR5가 뭐 전년 대비 한 200% 증가를 해서 DDR5가 뭐 이제 메인이 됐다 사업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단독으로 보면 한 8천억 정도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분기별로 지금 올라가는 추세가 되겠고 26년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사업이 최근에 이제 조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주주 여러분들께서 항상 브라질 사업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제 브라질이 한 3년 전부터 흑자를 내고 있고 작년에도 어, 매출 실적이 상당히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익도 좀 많이 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요 사업 성과를 보시면 브라질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브랜드를 판매하는 그런 이제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웨이퍼를 메모리 회사로부터 웨이퍼를 구매를 해서 저희가 패키지와 테스트를 해서 어, 고객들한테 저희 브랜드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모바일 제품에 이제 1위를 달성했다. 마켓시어를. 그래서 원래 한 40% 정도 어, 정도였습니다. 저희 마켓시어가 뭐 30% 하던 시절도 있었고 뭐 그래서 쭉 성장을 해서 작년에 드디어 50% 반을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뭐 저희가 원래 이제 패키지 전문 업체이기도 하고 여기 A사, B사라고 하는 데는 이제 주로 중국과 대만 업체입니다. 중국과 대만 업체인데 그쪽의 회사들은 이제 모듈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패키지에 대한 기술력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조금 어, 기술적으로 우수하다 이렇게 고객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이제 신제품이 도입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앞서 있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분기별로 좀 보시면 뭐 조금 하반기에 저 4Q에 조금 이렇게 어, 매출이 좀 빠졌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요때부터 메모리 시황의 급격히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메모리 가격이 뭐 급등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 약간 어, 메모리 가격 상승 후에 좀 판매를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수급을 조정을 했었고 그게 26년도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약간 빠져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그 시황에 따른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조금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기 위해서 어, 진행됐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25년도 사업 실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따가 같이 다 받겠습니다. 질문 받을 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전체적으로 좀 저희 최근에 반도체에 돌아가는 상황과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패키지 전문 업체니까 패키지에 대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조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급변이란 말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 이제 저희가 그 반도체 시장이다 이러면은 메모리는 그냥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그렇게 성장을 안 한다. 물량은 뭐 늘을 수 있지만 가격의 변동폭이 커서 전체 시장의 규모는 대개 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천억에서 많을 때는 5천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데 적을 때는 뭐 2천억까지도 가고 이러는데 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 메모리의 성장이 굉장히 큽니다.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게 더 커지지 않을겠냐. 메모리 시장이.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일시적으로 AI 수요가 굉장히 있다가 최근에 AI 버블이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만은 어, 궁극적으로는 이제 AI가 시장을 드라이브 할 거는 뭐 명확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어떤 시간의 어떤 조정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반도체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까지는 한 7대3 비율이었어요. 그러니까 7이 시스템 반도체고 메모리가 한 30% 이렇게 7대3 비율로 쭉 이렇게 성장을 해서 과거에는 이제 전체 메모리하고 그 저 시스템 반도체 합쳐서 한 6천억 불이 한 반도체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한 1조 달러 시장 규모가 되려면 한 2030년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얘기들은 올해 1조 달러를 찍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결국 이제 메모리가 막 성장하고, 물론 이제 GPU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그 AI 관련 그 시스템 반도체가 성장을 합니다만은 이 메모리의 규모도 굉장히 커질 걸로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나라 같이 그 메모리가 중심인 국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다. 그래서 AI 산업의 발달이 결국 이제 메모리 산업의 어, 발전도 같이 견인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어떤 그 추세가 메모리 시황을 당분간 계속 끌고 가지 않겠냐 이렇게 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조 달러의 시대가 올해 열리지 않을까 반도체 시장 전체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패키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이제 보면 저희가 영위하는 사업인 이 패키지 시장도 이제 굉장히 커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작년에 한 700억 불 규모에서 올해 한 750억 불 규모 정도로 예측이 되고 이게 이제 2029년 30년 정도에는 1000억 불을 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그 패키지 쪽에 견인하는 그 사업은 뭐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와이어 본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과거에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하던 컨벤셔널 패키지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MCP, 그다음에 뭐 일부 POP도 해당이 됩니다만 POP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모바일 IT에 들어갔던 제품들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와이어 본딩 타입이라 그래서 그 선으로 어, 칩과 실장 부분을 연결하는 이런 형태로 어, 패키지를 만드는 거였는데 이제는 집적도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어, 이 플리칩이라고 하는 제품군이 굉장히 패키지 쪽의 시장을 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어 본딩은 뭐 늡니다마는 그렇게 별로 안 늘고 와이어 본딩 타입은 이 플리칩이라고 하는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제 최근에 얘기하는 뭐 이 열 문제, 그 다음에 미세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뭐 10나노 이하, 뭐 4나노까지 지금 뭐 3나노를 하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이 선을 가지고 연결하는 패키지에 과거의 와이 본딩 타입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사라질 거다. 왜? 이 선을 통해서 모든 신호를 흐르게 되면 저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선의 길이만큼 늘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공식으로 보면 이제 그
L분의 S라고 표현합니다. 이 저항은 R은 이퀄 L분의 S. L은 길이고 S는 면적인데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저 저항은 줄어들고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은 많아진다 이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와이어 본딩 쪽은 이제 점점 줄어들 거고 플리칩으로 다이렉트로 플리칩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 칩이 있으면 그 칩에 이 본딩을 그동안 하는 패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전극이죠. 전극. 이렇게 신호를 연결하는 그 전극을 과거에는 이렇게 똑바로 놓고선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밑에 서브스트레이트에다 붙였는데 이제는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뒤집어서 그냥 바로 칩을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플리칩이라는 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길이가 아니, 선이 얇아지고 왜냐하면 미세화가 되니까 길어지면 이 저항이 커져가지고 너무 열 손실이 많다. 그래서 이제 플리칩이라고 하는 기술이 점점 발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나가서 이제 그것만 갖고도 좀 어렵다. 왜? 과거에는 이 칩 하나로 모든 거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기능을 다 칩에다가 넣어서 그거 다 펑션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펑션의 기능이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거를 반도체적으로는 게이트라고 표현합니다. 그 신호에 처리하는 능력을 게이트라고 표현하는데 과거에 칩 하나에다가 모든 신호 처리를 하거나 펑션을 넣을 때는 게이트가 뭐 많아야 몇십만 게이트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AI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쪽에 있는 그러한 어떤 솔루션들은 뭐 이 아까 말씀드리는 단자만 해도 수백만 개의 단자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칩을 하나에다가 모든 펑션을 넣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나오는 기술들이 뭐냐면 그러면 어 2.5D 3D로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디자인을 뭐 10나노까지는 계속 디자인을 미세화시켜 가지고 디자인을 미세화시킨다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전선의 두께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집적화를 더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10나노 이하로 내려오면서 한계가 오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 EV 장비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이빔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뭐 3나노, 4나노를 한다고 그러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까지 투자를 해서 이 칩을 하나에다가 다 집어넣기에는 이게 이제 ROI가 너무 안 나온다. 투자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2.5D 3D입니다. 2.5D 3D인데 이거는 결국 뭔 얘기냐? 옛날에 칩 하나에다가 다 담으려고 했던 거를 이제 쪼개서 하겠다. 그래서 아, AP 또는 CPU, GPU는 따로 하고 그 주변에 옛날에는 칩 하나에 AP나 CPU를 놓고 거기에 SRAM, DRAM 같은 걸 같이 놓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GPU, CPU도 워낙 커져가지고. 그래서 또 메모리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에 한 칩에 다 넣지 말고 패키지에다 넣자. 왜? 패키지는 그렇게 미세화된 테크놀로지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패키지의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그 배선의 수준이 지금까지는 한 4마이크로 정도, 마이크로 단위거든요. 근데 이제 2.5D, 3D가 오면은 한 2마이크로 수준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 반도체에서 하던 그 PR 포토리스트 공정으로 어느 정도 커버되는 그런 이제 공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패키지에서 그런 것들이 커버가 되겠다 해서 요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2.5D, 3D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도 이러한 그 시장의 방향에 맞춰서
저희 회사도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비즈니스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플리칩 비즈니스를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저희 회사가 이제 글로벌, 주로 이제 베트남, 브라질이 아까 있는데 그 글로벌 사업을 이제 안정화시켜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성장에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 세 가지의 큰 축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우리 메모리가 이제 과거에는 중심이었는데 시스템 반도체 쪽을 좀 드라이브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국내는 벌써 시스템 반도체 비중이 뭐 80%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전체 매출에. 특히 플리칩을 굉장히 저희가 열심히 지금 투자도 하고 있고, 기술 개발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갈 때, 이,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 이 바디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라지 바디라고 그래서 58mm, 75mm,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양산하고 있는 라지 바디 패키지인데, 그러면 한 6cm에서 7cm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7cm가 좀 넘는 거죠. 이만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방열판도 붙고 뭐 이런 형태의 패키지인데, 대부분의 아까 3D, 2.5D 이런 형태의 패키지들이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이 주도를 할 거고, 이런 것들을 누가 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거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와이어 본딩에서 플리칩으로 증가하겠다 하는 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방향으로 저희도 맞춰서 전체 매출의 한 68% 정도가 플리칩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는 뭐 크게 보면 베트남은 역시 이제 메모리 전문 그 사업장이기 때문에 아, DDR5 이쪽을 전환을 빨리 가속화해서 이제 메인이 이제 DDR5로 변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겠다는 거고, 브라질은 이제 브랜드 사업을 성장시키는 쪽으로 드라이브 하겠다. 특히 이 브라질은 아, 저희가 그 뭐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단품 패키지부터 모듈 테스트까지 저희가 다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쪽은 이제 저희 브랜드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의 기술을 가지고 뭐 SSD라든지 메모리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디자인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더 키워서 빨리 이쪽의 모듈 사업을 다각화시키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사업장별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본사입니다. 본사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드밴스 패키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어드밴스 패키지에 대한 기술 개발의 거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든 기술 개발에 대한 소스는 여기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고부가 가치, 라지 바디, 아까 2.5D나 3D 또는 이제 큰 사이즈의 어떤 플리칩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메인으로 본사가 진행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쪽입니다. 하나는 시스템 반도체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 쪽에 많이 사업 그 뭐 일반적으로 RFQ라고 하는데 고객의 문의가 많이 있는 거가 AI 쪽하고 오토모티브,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2.5D 이런 테크놀로지 개발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리츠 역시 이제 요거에 계속 지금 저희 회사의 메인 그 비즈니스 영역이 되기 때문에 이쪽 플리칩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 가겠다. 그래서 이런 2.5D, 그다음 라지바디, 그다음에 이제 플리칩 팀 POP 이렇게 해서 조금 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 칩을 옆으로 이렇게 놓고 하나의 패키지를 하는 거. 그다음에 어, 굉장히 큰 사이즈. 그 플리칩이긴 합니다만은 이 그 CPU나 GPU나 또는 AP 같은 큰 사이즈. 그다음에 방열판이 붙어서 이렇게 좀 그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이런 제품들을 위주로 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위로 쌓는 POP 같은 거, 패키지 온 패키지 이런 형태의 것들을 저희가 추진하겠다 이렇게
본사는 이제 그런 기술 위주의 드라이브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이제 여기가 메모리 전용 공장과 저희가 다 공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모리 전용 공장. 요건 이제 저희 하이닉스하고 그 같이 그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공장이 되겠고, 요게 이제 주로 시스템 반도체 쪽 하는 이제 또 다른 방린에 있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원래 박장 쪽에 있던 그 메모리 쪽 전문 기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DDR4로 5로 이제 빨리 전환을 해서 간다. 그래서 한 90% 정도는 DDR5로 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서버형 RDIMM. 지금도 뭐 서버형 RDIMM이 상당 부분 그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더 서버 쪽으로 드라이브를 하겠다는 거고, 또 ESSD 엔터프라이즈 서버입니다. 이 서버 쪽에 제품을 확대해 가겠다 하는 겁니다. 방린 쪽에 시스템 반도체 하고 있는 그 공장은 기존에는 이제 그 지문 센서라고 그래서 핑거프린트 센서입니다. 이게 주로 이제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에 들어가는 센서인데 이제 그걸 위주로 생산을 했었는데 여기도 저희가 클린룸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850평 쓰었는데 2,500평으로 클린룸 확대를 했고 지금 이제 그 일부 물량 확대에 대비해 가지고 그 시스템 반도체 부분을 이제 주로 플리칩 그다음에 그 일부 여기 그 한국에서 조금 코스트가 안 맞는 와이어 본딩 계열 뭐 QFN 이런 것들은 이쪽으로 좀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그 거기에 모바일 그 휴대폰 업체가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 삼성 모바일이 있고 레노버라고 이제 중국 계열이죠. 옛날에 모토로라가 하던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어, 또 하나가 어, 어, LG가 지금 최근에 없어지는 바람에 LG는 이제 조금 없어졌고 그다음에 중소 조그만 군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거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그 부분에 저희가 조금 그 집중을 해서 하겠다는 거고 현재는 이제 LPDDR4가 메인입니다만은 LPDDR5로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모듈은 D램은 기존에는 이제 LG PC 쪽하고 삼성 PC, 그다음에 레노버가 메인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델 콜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델의 판매가 더 확대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조금 그 지금 쇼티지라서 메모리가 그래서 이제 그 물량을 웨이퍼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조금 과제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확보해서 매출을 늘릴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SSD는 이제 그동안은 이제 V8이라고 그래서 전 버전을 했는데 V9 낸드로 바꾸고 그동안은 이제 TLC가 메인이었는데 QLC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델, 레노버,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그 상세 그 사업 계획이 되겠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오사트 8위라고 하는 어, 랭킹으로 이제 10위 안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나름대로 중장기 비전이나 목표를 갖고 있기는 그래도 우리 한국 내에서 대표되는 오사트인데 한 5위 정도로 좀 키워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우리가 드라이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그 패키지 1위 업체가 ASE라고 하는 대만 업체인데 그 대만 업체 또는 미국의 암코 이런 데하고 견주어 봤을 때 저희가 이런 그 기술에 대한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 어, 거기서 오는 어떤 갭이
존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근데 상당 부분 작년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많이 어필을 했고 특히 이제 작년에 ECTC라고 세계 제1의 그 패키지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이 2.5D 패키지에 대해서 논문을 4편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가 그 우수 논문상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 26년도 5월 달에 가서 그 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올해 또 논문 2편이 2.5D 관련된 논문이 2개가 채택이 돼서 그때 또 저희가 그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쪽 분야는 기술 경쟁력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드라이브를 계속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외에 칩넷 인터페이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사이드 바이 사이드의 그 패키지 있잖아요. 여러 개의 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그게 인터포저가 됐건 칩넷이 됐건 그런 어떤 연결부리들을 다 솔루션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단지 이제 저희가 8인치 환경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8인치 환경을 12인치로 바꾸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보완이 되면 이런 것들이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추이가 반도체 칩과 포토 센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연결하는 그게 이제 라이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열심히 해서 이쪽에 어, 저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 파워 쪽이 이제 최근에 저희한테 어, 그 자동차 쪽에 전장하는 업체로부터 저희한테 그 파워 모듈 어,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결국은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제 파워 모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외부 일본 상켄이라든지 중국의 업체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은 부분 의존해서 했는데 저희 국내 이제 자동차 업계들도 이 파워 모듈에 대한 솔루션을 국내에서 조금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하나마이크론한테 파워 모듈을 좀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어, 2개 업체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라인을 지금 구성하는 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좀 더 이쪽 뭐 오일을 목표로 가는데 애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이 3대 거점을 조금 조화롭게 좀 잘 그 끌고 나가서 계속적인 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구조를 탄탄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사는 어드밴스 패키지 개발에 집중을 해서 하고 이러한 기술을 베이스로 베트남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전략 거점으로 하고 또 브라질은 다양한 브랜드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웨이퍼를 사다가 그동안은 이제 단순히 모듈이나 패키지 이런 것만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는 CPU와 메모리가 같이 한 패키지에 들어가는 걸 많이 요구를 합니다. 고객들이. 그게 이제 주로 2.5D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아주 최적의 솔루션이다, 브라질이. 왜냐하면 웨이퍼를 우리가 핸들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CPU 업체들한테서 또는 AP 업체들한테서 그 AP를 받아서 우리가 패키지를 해주면 그런 솔루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궁극적으로는 브라질에서 확대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깊이 있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작년과 올해 저희 사업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이따가 질문을 한꺼번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저 주주총회 관련된 내용들을 좀 우리 박상묵 좀 CFO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하나마이크론의 재무 담당하고 있는 박상목 전무입니다. 그 다음 설명은 저희 그 기업 가치 재고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올해 3월 그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가치 재고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가 그 작년 그 5월 달에 그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이제 공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가 그 작년에 그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의 그 핵심 지표를 한 두 가지 정도 설정을 했습니다. 그 매출액하고 그 ROIC 이 두 가지를 좀 설정을 했고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매출액인데요. 그 저희가 2030년까지 그 3조 2,500억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매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조 5,300억 정도 좀 매출을 좀 달성을 해가지고 그 24년 대비로 놓고 보면은 대략 한 23% 정도 증가한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래프를 이렇게 좀 표시는 좀 해놨는데 그 순조롭게 그 달성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한 3조 2,500억을 달성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글로벌 오사트 톱5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희 그 핵심 지표로 설정한 ROIC입니다. 그 투하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자본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는 취지에서 이 핵심 지표를 좀 설정을 좀 했고요. 저희가 2030년 목표가 대략 한 11%까지 가는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5년도 실적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4% 실적을 달성을 했고 지금 요 그래프로 이렇게 추이로 나타내고 있는데 26년, 27년 이렇게 지속 성장을 통해 가지고 11%가 달성이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아마 26년도는 여기에 표기된 이 목표치보다 좀 초과해서 좀 달성할 걸로 그렇게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업가치 재고 추진 현황 중에 그 주주 환원하고 소통 계획에 대한 그 공시 이행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주주 환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배당은 저희가 그 정관의 그 연말 그 결산 배당만 이렇게 하게끔 돼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 정기 주주총회 때 그 정관 그 변경을 통해 가지고 분기 배당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 조항을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주 환원 배당 정책인데요. 저희가 그 목표로 하는 거는 그 잉여 현금 흐름의 5% 이상을 이렇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목표를 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단 올해 그 배당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작년도도 사실 그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뭐 투자도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른 그 재고 확보를 좀 선행적으로 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잉여 현금 흐름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5% 정도를 하게 되면 너무 배당금 규모가 좀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4년 결산 배당하고 동일한 70원으로 결정을 해서 주주총회 승인 받는 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경영 투명성과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해서 3번, 4번 항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그 정기 주주총회 때 그 정관을 좀 변경을 통해 가지고 그 위원회를 한 4개 정도 이렇게 도입을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그 주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경영이 좀 투명하고 내부 통제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주 소통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그 주주 대상으로 이제 간담회를 계속 해오고 있고, 그 1년에 한 2번 정도 정기적으로 그 일반 주주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그 주주 소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주 간담회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기 주주총회 관련된 그 의안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주주총회는 그 3월 26일 9시 그 충남 아산 본사 강당에서 그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기 주주총회 안건이 크게 이제 6가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어제 이제 소집 그 공고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저희 그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준식 부사님께서 설명을 좀 따로 해주실 거고요.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무제표 승인의 건입니다. 1호 안이고요. 앞에 이제 저희 사장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그다음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로 이렇게 그 본사 포함해가지고 해외법인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대부분 다 그 성장하는 성장성과 수익성을 나타내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1,300억 조금 안 된 숫자, 당기순이익 한 670억 정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배당과 관련된 부분은 그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잉여 현금 흐름의 5%를 저희가 이제 배당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작게 나오기 때문에 그 24년도와 동일하게 그 주당 70원으로 좀 결정을 해서 배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은 좀 뒤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3호 의안이 되겠습니다. 그 자본준비금, 주식 발행 초과금을 좀 감액 승인하는 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상법에 그 자본준비금 대표적으로 이제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데, 그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감액을 통해 가지고 잉여금으로 이렇게 대체가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그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회사의 자본준비금하고 이익준비금이 대략 한 3,200억 정도 되는데, 여기 한 10% 정도인 300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한 이 재원은 저희가 그 배당 재원으로 좀 활용을 할 거고요. 이번 정기 주주총회 때에도 주당 70원의 배당금을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이 재원을 통해서 배당을 하게 되면 그 배당 소득세가 기본적으로 개인들한테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 징수하는 15.4%도 제하지 않고 그 주주 배당금이 전액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으로 보면은 2천만 원 초과면 종합소득세를 합산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이 배당금은 포함이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주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실제로 이 배당금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 개인 입장에 보면은 그 세금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그 독립이사 그 사회이사 선임의 건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그 사회이사 선임을 그두 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사회이사를 맡고 계신 그 정승부 그 사회이사께서 그 이번에 3년 만기가 되고요. 그래서 3년 만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 이사회에서는 그 정승부 사회이사를 연임하는 걸로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 정승부 사회이사님은 그 패키징 학회 그 회장님을 또 역임을 하셨고, 그 대학에서 그 반도체 관련된 그 교수님으로 좀 재직한 반도체 그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희 그 사회이사로 재직하시면서 그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충실히 그 사회이사의 직무를 좀 그 수행을 좀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반도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저희 그 회사의 그 핵심 사업에 대한 그 이해를 제공하고 주요 전략 안건에 대해서도 좀 자문을 훌륭하게 충실히 제공해 주신 그런 기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임 그 안건으로 좀 상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BSM이라고 보드 스킬 매트릭스 이사 역량 진단표 기준으로 따지면 그 사회이사 정승부 교수님은 산업 전문성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독립이사 그 윤승한 그 사회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윤승한 그 사회이사님은 그 회계사 분이시고요. 그 오랫동안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그 회계 및 공시 관련된 그 국장을 좀 역임하신 회계 감독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BSM 관련 분야에서는 그 재무회계 쪽의 전문성을 크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회사 입장으로 보면 그 여기 표시한 대로 회계 투명성 강화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주 가치 제고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그 사회이사 후보로 선임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이사회 구성이 현재 그 요렇게 돼 있는데 그 두 분이 이렇게 선임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이사회 분들의 그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인 그런 구성표가 완결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 이사회가 그 사업구조 성장 전략에 부합하는 그런 전문성과 다양성, 감독기관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이사 보수 한도가 40억이었는데 집행이 한 14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액이 한 35% 정도 좀 집행을 했고요.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사회이사님 한 분이 추가는 되지만 그 작년 대비 한 5억 정도 좀 축소를 해서 35억으로 해서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을 상정키로 했습니다. 그 5억을 좀 축소한 부분은 사실 그 이사 보수 한도 대비 좀 실적에 좀 괴리감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을 좀 축소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수에 대한 합리성과 투명성을 좀 제고하는 그런 측면에서 35억으로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입니다.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도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이 그 5억 한도에서 그 1억 2천 집행이 돼서 대략 한 24% 정도 그 지급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실적하고 좀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올해 한 3억 정도로 좀 축소를 해서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정관 개정의 건은 저희 그 김준식 부사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 맡고 있는 김준식 부사장입니다.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잠깐만요. 여기 목차에서 보이듯이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정관을 변경하는 건 크게 보면은 이제 네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개정상법을 반영하기 위한 것, 두 번째는 이제 이사회 구조, 운영 관련해서 조금 그 지배 구조를 좀 개선을 하자, 그런 방향의 변경이 있고요. 세 번째는 주주 환원 수단을 좀 확대하는 방향.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외에 기타 정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순서대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개정상법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이고요. 여기에 지금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이번에 상법 개정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의결권 대리행사하는 위임장에 과거에는 서면밖에 없었는데 법 바뀌면서 이제는 전자문서도 된다. 그런 걸 반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번은 그 독립이사,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그걸 반영하면서 동시에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그거를 저희가 반영한 거고요. 지금 저 3분의 1 요건은 사실은 내년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내년 1년 후에 정기주주총회 때 3분의 1을 맞추면 되긴 되는데 저희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번에 아예 두 분을 선임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3분의 1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뒤에 나옵니다만은 저희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이번에 그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저희가 사회에서 한 분만 계시면 위원회를 설치를 해도 거기 이제 다 들어가셔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밖에 운영이 안 돼요. 한 분만 가지고는. 그래서 저희는 위원회를 이번에 한 김에 좀 제대로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독립해서 두 분으로 가자. 그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두 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3분의 1이라는 게 뭐 법상으로는 내년 적용이지만 저희는 이번부터 바로 그게 이제 해당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39조는 개정상법 그 문구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에 대해서도 확대가 됐고 그리고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거를 저희는 정관에 명시를 해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정관에 이걸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다음번 이제 그 카테고리는 이사회 관련된 사항이고요. 첫 번째는 이 이사 보궐 선임된 이사 임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현실적으로는 주로 이제 사회이사 관련한 것인데요. 저희는 이 조항을 이번에 좀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법상으로는 사회이사가 1회 연임이 지금 허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3년, 3년 두 번 해서 6년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조항이 있게 되면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법률상 허용되는 것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사분이 3년 임기에서 2년만 채우고 그러고 만약에 사임을 했다 하면 보궐로 후임으로 선임되는 분은 남은 1년밖에 근무를 못합니다. 물론 그 후에 한번 연임은 할 수 있죠. 그래도 합치면 4년이에요. 결국은 법에서 허용하는 기간보다 더 짧게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데 저희는 이 보궐로 선임됐다는 그 이유만 가지고 일반 이사보다 임기가 짧아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저 조항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회사에서 그런 상황에서 적절한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정관상 지금 이사가 최대 5분까지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규모가 되게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소규모일수록 규모가 작을수록
이 이사분들의 개별 역량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이사분들은 결국은 다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 위원회에 들어가실 분들이거든요. 이 위원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사업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저희 회사가 사업 구조가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본사의 오사트 비즈니스도 있고 해외 법인들도 해외 법인별로 다 조금씩 다릅니다. 또 저희 소재 비즈니스도 있고요. 하나 마테리얼스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또 기술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회사의 그, 어, 그 내부 통제 그런 체계를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이해하기에는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률이 허용하는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근무해서 실질적인 활동 기간을 좀 확보를 하고 따라서 이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 전문성 이런 거를 제고하자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조항을 저희는 이제 삭제할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표준정관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상장회사 협의 표준정관에는 사실은 저 잔임기 저 조항이 없고 그리고 우리 유가증권시장의 상위 100개 기업에서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한 4분의 3은 저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좀 참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엔 이 조항을 저희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41조요. 저희가 원래는 이사회 소집 통지를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기간이 너무 짧다.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이번에 7일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이렇게 늘어나면 그 기간 동안에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또 뭐 질문이 있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을 회사에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사전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간을 좀 늘렸습니다. 다음번은 위원회입니다. 아까 앞에서 그 박상무 전문께서 간단히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사실 위원회가 없었어요. 이번에 저희가 ESG위원회, 독립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이렇게 4개 위원회를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관에 근거 규정을 지금 넣어놓은 것이고요. 여기에 2항을 보시면 권한, 그 구성 등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 결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예정으로는 상반기 중에 그 각 위원회의 규정이라든가 그리고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것들을 상반기 중에 결정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실제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배당 관련된 겁니다. 58조는 지금 현재 조항하고 비교해서 유의하실 게 유의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조항에 따르면 사실 이사회에서 기준을 정하면 우리 보통 12월 31일로 하죠. 그러면 그걸로 그냥 픽스가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 자본시장법 이런 거 다 이제 반영을 한 것인데 이사회에서 기준을 정하는데 정하기 전에 기준이 되기 전에 미리 공고를 합니다. 2주 전에 공고를 해서 주주분들께서 기준을 미리 알고 거기에 따라서 회사의 상황에 맞게끔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분기 배당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뭐 정기 배당밖에 없었고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만은 저희는 이 주주 환원의 수단을 확대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향후에 저희가 가능하면 분기 배당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두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근거 규정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분기 배당은 정원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익이 많이 나도.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이번에 정관을 개정하면서 이것도 정관에 집어넣자. 그래서 향후에 되면 이게 가능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집어넣었고요.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가나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이제 좀 일반적인 좀 정비, 조문 정비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 여기 있는 것들 외에도 좀 더 있는데 그 어, 저희 그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보면 이제 정원의 신구 조문 대비표에 자세히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정원 변경을 하다 보니까 주문 넘버링이 바뀌어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꽤 많이 있어요. 혹시라도 뭐 시간이 있으신 분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주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1조는 뭐 단순히 저희가 그냥 영문 사명 바꾸는 겁니다. 저희가 로고도 그렇고 영문도 그렇고 저희 영문 이름에서 하나는 항상 대문자로 쓰는데 정관에는 이렇게 소문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꾼 거고요. 공고 방법도 마찬가지인데 인터넷 홈페이지가 정관에는 COK로 돼 있는데 사실은 COK를 치면 전부 다 닷컴으로 들어옵니다. 그거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이사 그 3분의 1 그 충족 요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법상으로는 27년 7월 22일이다. 그걸 감안해서 이 뭐 경과 조항 같은 걸 넣어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근본에 2명을 선임을 해가지고 3분의 1을 만족을 시킬 충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 부분도 전부 다 그 법에 따른 수정이거나 법이 바뀌면서 법에 대한 법의 조문 넘버가 바뀌었거나 뭐 이런 좀 마이너한 것들이에요.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 뭐 법의 그 레퍼런스가 조문 레퍼런스가 바뀌었고 이런 것들은 상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그걸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네,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이상이고요. 그 조금 있다가 저희가 이제 Q&A 시간을 가질 거니까 혹시 정관 관련돼서 질문 있으시면 그때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쪽에 네. 비가 어떻게 꺼요? 앞쪽에 있던 것 같은데. 손톱으로 보면 네, 저희 그 질의응답은 저희 사장님 그리고 김윤식 부사장님, 박상목 전무님께서 답변해 주실 거고요. 예,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쪽에. 예.
이거 드리죠. 이거 드리죠. 네, 저희 그 베트남 법인 고객사와 좀 더 이제 깊은 내용 질문 드리면 고객사와 단가 협상이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 가이던스에서 베트남 법인이 조금 올해 어, 판매량과 그리고 이익률 관점에서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있을지 좀 수치적으로나 팟캐스트 기반으로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 고객하고의 계약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기본 계약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어, 실행 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계약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계약이라고 하는 당초에 그 계약의 변동사항은 없고요. 이제 실행이 환경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그 실행 계획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의 변화라는 게 뭐냐면 당초에 이제 원래 그 실행 계획에서의 그 변화건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래 이제 물량 부분이 어, 어느 정도 그 고객으로부터 물량에 대한 그 계획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장 상황의 변동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고객의 입장에서도 이제 사실 저희하고의 그 계약에 대한 부분이 조금 실행상의 차이가 좀 있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계약의 기본적인 어떤 정신은 뭐였냐면 어, 그 경쟁력입니다. 경쟁력.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과거에 이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는 베트남과 중국과의 그 경쟁력 그 부분이 이제 항상 중심이 돼서 그 계약의 어떤 기본 구성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품이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이 중국은 또 반면에 또 그대로 좀 머물러 있고 그래서 제품이 상당 부분 비교되는 제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변화 요인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번 수정 계약에 좀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그 수정 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매출과 이익이 될 거냐. 이거는 이제 조금 그 세부적이고 또 고객하고의 어, ND의 문제, 그다음에 그 영업의 비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환경 변화에 맞춰서 그 계약이 좀 수정이 됐고 그 수정에 대한 내용은 과거 대비 좀 좋은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상세한 얘기는 제가 설명을 좀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질문 답변이 되셨나요? 더 뭐 필요하신 게 있으면. 네, 그리고 그 저희 그 본사 법인 같은 경우에는 LPDDR 쪽에 그 메모리 패키징에 노출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좋은 게 서버 쪽이잖아요. 근데 그 외주화 비율의 확대가 실제로 고객사들의 패배, 그런 인하우스의 어떤 어, 패배 부족으로 외주화가 늘어나면서 그럼 본사의 물량까지도 올해 좀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지 LPDDR 위주인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고객사 중에 삼성전자가 이제 많은 파운드리 쪽에서 고객사들을 따면서 좀 확장이 될 걸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그 비메모리 테스트나 패키지는 어떤 최종 고객사나 제품으로 좀 온라인이 돼 있어서 가동률이
올라올 수 있을지 본사 관련해서 영업 상황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질문이신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그 국내는 아까 보셨다시피 그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많이 되고 있고 메모리의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본사는 삼성 위주의 물량이고 메모리가 베트남은 이제 하이닉스 위주의 물량이고 이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물량의 변동에 따라서 국내의 물량의 변동이 상당히 이제 심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문제는 상당히 국내의 그 메모리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LPDDR 물량이 주입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주로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이제 주로 어, 주가 돼서 지금까지 생산을 해왔는데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모바일 시장이 그 굉장히 좀 줄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 있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주로 모바일 시장이 메인 시장이 이제 삼성 무선, 그다음에 다른 이제 중국 업체, 그다음에 일부 미국의 몇 개 업체들 이렇게 이제 그 고객에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생산하는 모바일 쪽 제품들은 이제 메인이 사실 이제 삼성하고 중국 쪽 물량이 이제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중국 물량 쪽은 이제 많이 막혀 있고 메인이 이제 삼성 무선 쪽에 들어가는 물량들일 텐데 이제 그 물량은 실질적으로 조금 그렇게 저 모바일 쪽 시장이 그렇게 크게 지금 좋지를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성장 부분이 좀 약하다. 성장을 견인하는데 조금 약한 면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대신에 저희가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 그 AP라든지 또 테스트, 그다음에 아까 그 설명드렸던 시스템 반도 쪽에 오토모티브, 그다음에 일부 자동차용 AP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마이콤 제품들, 티콘 제품들 이런 쪽에 그 팹리스향 그 시스템 반도체는 좀 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시장의 그 분위기로 봐서는 삼성의 물량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시장의 동향으로 봤을 때 그 모바일 부분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 것 같지는 않다. 그게 이제 제가 조금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저 국내 메모리 물량이 삼성을 중심으로 좀 늘 걸로는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뭔가 그 획기적으로 물량이 확 늘 것 같지는 않다. 시장 상황이 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좀 저희 계획도 좀 편성이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추가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저 뒤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브라질 법인이 4분기로 2026년도로 미루셨다고 아까 코멘트를 좀 해주셨는데 그 외에 좀 4분기 이익률이 시장 예상보다 좀 덜 나온 다른 요인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법인 말씀 주셨었는데 작년과 올해 가동률 관련 코멘트를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제품 믹스가 좀 변화될 걸로 올해는 보이는데 가동률에 따른 거와 이 제품 믹스 변화에 따른 올해 이익률이 얼마까지 좀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증설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작년에 그 고객사에서 베트남 법인 지분 투자 얘기가 좀 기사화 됐었는데 그거에 대한 코멘트가 혹시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작년 4분기 실적에서 아까 브라질 쪽이 뭐 전략적으로 좀 이연을 시키셨다고 아, 하셨는데 그거 외에 다른 부분이 좀 더 이익률이 좀 덜 나온 부분이 있을까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그거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물량에 대한 요구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4분기에, 작년 4분기에. 근데 이제 기존에 그 가격이 정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물량 늘어난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은 공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됐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조금 그 매출의 허투는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판단을 했고, 대신에 이제 1분기에 매출과 이익이 엄청나게 증가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브라질의 상황이.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브라질이 계획보다 뭐 굉장히 지금 매출 저 성장이 높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적인 포인트가 좀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베트남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가동률 부분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풀가동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풀가동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풀가동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아마 그 예전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그 기본 계약을 베이스로 아마 그 공시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아마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저희 그 토탈 그 캐파의 그 투자에 대한 그 계획 자체가 월 한 2억 개 정도까지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월 2억 개.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지금 현재 월 기준으로 보면 올해 말 기준으로 보면은 한 1억 5천만 개까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 회사의 그 베트남의 그 라인의 어떤 증설 이런 걸로 보면 당초 계획 대비는 좀 비하인드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설비 투자 대비 그럼 가동률이 어떠냐 하는 측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설비 투자의 경우는 그 고객의 그 수요 예측에 맞춰서 설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비 투자 기준으로 보면 풀가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준으로 보면 올해 지금 현재 한 1억 2천만 개 수준에서 연말에 한 1억 5천만 개 수준까지 갈 거다. 근데 가동은 풀가동이다. 근데 저희가 이제 풀가동이라고 하는 거를 기술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시간 가동률 뭐저 그다음에 저 성능 가동률 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 가동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합 가동률 기준으로 보면 그 시간과 성능을 합쳐서 뭐 저희가 한 80% 수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준의 가동률은 풀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분 투자에 대한 질문하셨죠? 그 지분 투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고객으로부터의 그런 제안이 있었고 그런 제안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런 부분이 아마 외부에 좀 그 신문상에 게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저도 사실 저희가 그거를 뭐 신문상에 한 건 아니고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뭐 고객에서 그런 지분 투자에 대한 그 이슈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지금 지분 투자를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결론이 좀 됐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일단 그 원래 지분 투자를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은 지분 투자를 통해서 그도 저희 투자의 어떤 그 추가 투자분에 대해서 조금 경감을 하자 하는 취지가 하나 있었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저 하이닉스가 그 지분 투자를 통해서 베트남에 대한 어떤 지배력 이런 것도 아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그게 좀 안 됐던 거는 이게 그 말씀을 드려도 되나 이전 가격이나
사실 이 부분은 좀 제가 조심스러운데요. 이게 하이닉스의 입장도 있고 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 베트남이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좀 텍스 관련된 게 좀 상당히 좀 다릅니다. 예. 이제 지분이 섞이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이전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좀 그 이슈가 있으면 저희 베트남 법인에 영향이 가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해서 뭐 하이닉스 쪽에서 좀 뭐 베트남 법인에 좀 피해가 가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네. 질문이 또 빠진 게 있나요? 혹시 답변에? 아니요, 네. 답변 됐습니다. 네. 네, 앞에 기자. 김도현입니다. 최근에 레거시 메모리 가격이 좀 많이 올랐는데 그런 부분이 좀 오사태 쪽에 반영되는 그런 이익에 좀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나 하나랑 그다음에 일전에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 좀 개발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 현황과 이제 고객 확보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메모리 가격이 사실은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한 5배는 올랐다고 그러고 또 많이 오른 걸 뭐 8배까지도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저희가 메모리 가격에 관련된 수혜는 사실 좀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오사트로서의 외주 개발, 외주 가공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만 서로 협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직접적인 수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어드밴스 패키지는 사실은 이제 작년에 좀 저희가 좋은 결과를 얻었던 거는 그동안 뭐 플리칩이 대부분 이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저희가 라지바디에 대한 부분을 큰 고객을 저희가 잡아가지고 그걸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55 x 85짜리 꽤 큰 제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5D에 대한 테크놀로지는 지금 세계 업체하고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해외 업체도 있고 국내 팹리스도 있고 또 우리 국내 대기업도 있고 이렇게 세 군데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올해 말에 어느 정도 개발에 대한 완료가 보여지면 바로 이제 비즈니스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고 네, 잠시만요.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 인적 분할 하려다가 무산됐잖아요. 그 인적 분할을 못함으로 인해서 회사에 직접적인 어떤 손해라고 그럴까, 뭐 경영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될 만한 게 뭐가 있고, 그걸 철회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뭐 나아진 게 있는지, 오히려 안 좋아졌는지도 좀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그 채무가 부채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전에 유상증자 할 때도 일부 부채 상환으로 해서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이 사채 발행도 쉽지 않고 뭐 대기업 같은 경우도 은행에서 이 돈 빌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 채무 상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같고
또 뭐 이 유상증자나 뭐 이걸 또 계획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지금 이 경영 승계, 어차피 지금 지난번에 그 인적 분할이고 뭐 했을 때도 공공연하게 이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뭐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시장에서는 알려졌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이 경영권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세 가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아마 주주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세 가지 크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CFO가 좀 설명을 상세한 건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인적 분할이 안 됨으로써 영향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인적 분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작년에도 설명할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제일 그 인적 분할에 하려고 했던 취지의 목적은, 사실 저희 회사가 이제 그 성장을 하면서 제일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경영권에 대한 좀 불안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경영권에 대한 안정화를 사실은 그때는 좀 많이 생각을 해서 대주주의 지분율을 좀 높이자는 게 이제 그때 제일 큰 목적이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소액 주주분들의 오해가 좀 있으셔서 그게 자꾸 이제 승계 문제로 연결이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그 지분율에 대한 좀 우려, 그 경영권에 대한 좀 우려, 이런 것들 외에는 크게 뭐 영향은 없다. 사실 그때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지분율에 대한 좀 확보와 좀 경영권의 안정화, 이게 이제 주 목적이었다고 그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그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지만 일단 그 주주분들이 그때 그 반대를 하시고 해서 결국은 안 됐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계속 그런 경영권에 대한 불확실성, 경영권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내부에서 계속 고민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철회함으로써 어떤 좀 더 어려워진 게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결국 이제 그거하고 같이 맥락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더 이상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투자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갈 거냐 뭐 하는 것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투자 얘기를 좀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내부의 그 전체적인 자금 흐름이나 앞으로의 채무 상환 이런 계획으로는 크게 이제 지금 베트남 부분 투자가 그동안 메인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캐시플로우 상에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CFO가 좀 보강해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영 승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뭐 경영 승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경영 승계가 지금 현재 어떤 이슈화가 되거나 그게 어떤 회사의 사업을 하는데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의 가장 큰 우리 회사의 문제는, 우리 회사의 방향은 뭐 경영승계는 언젠가 벌어질 얘기지만 그게 지금의 어떤 이슈가 되지 않는다. 경영에 있어서 더 사업을 더 확충시키고 더 주주 가치를 더 높이고, 또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사트로서의 글로벌로 나가는 거, 이게 지금 더 큰 이슈지, 뭐 경영승계라는 것은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지만 그게 지금 현재 큰 이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부채 그 상환 계획 관련해 가지고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25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저희가 그 연결 기준 그 에비타가 대략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금융 비용을 대략 한 연간 한 600억 정도, 그 다음에 캐펙스 지출하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잉여현금 연결 기준으로 남는 거는 대략 한 1,000억 이상 이렇게 남는 거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제 구체적인 숫자는 이제 여기서 말씀을 좀 못 드리는데 분명한 것은 이제 25년보다는 훨씬 그 잉여 현금 흐름이 좋다. 더군다나 이제 캐펙스 지출이 25년 대비 그렇게 늘지는 않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도 올해 좀 상당 부분 좀 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매출이 증가함으로 따라 가지고 그 안전재고 확보 때문에 오펙스가 좀 많이 들어간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그 고객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상당 부분 좀 결제기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했기 때문에 캐시플로우 상에 큰 어려움은 없고요. 아까 우려하신 뭐 증자 뭐 이런 계획은 뭐 없다고 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4시까지였고요. 이미 4시를 훌쩍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계신데, 사실 지금 뭐 이미 답변 드린 내용 중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정도만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요번에 중간 배당, 분기 배당에 대해서도 정관에 이제 저희가 넣다 보니 이 실질적으로 배당에 대한 확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마지막 질문으로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예,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그 배당 계획이 명시가 좀 돼 있습니다. 그 잉여 현금 흐름에 이제 5% 이상 좀 배당을 하는 걸로 돼 있고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 이 기준을 계속 이행을 할 거고요. 대신에 이제 25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잉여 현금 흐름이 좀 안 나온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으로 배당을 하게 되면 그 주주님들에 대한 기본 또 A도 아닌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 이상에 이렇게 좀 배당을 할 거고요. 그래서 당분간 저희가 이제 배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주주분들이 좀 그 기대치에 좀 부응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맞출 거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희 회사가 이제 그 성장을 토대로 하는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배당도 배당이지만 뭐 주가를 좀 올려가지고 좀 기업 가치를 좀 극대화하는 쪽 이제 그런 부분이 이 주주님들이 바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수익성을 좀 극대화해서 주가 기업 가치가 좀 극대화되는 쪽으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예, 이번 주주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주주 여러분께 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